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과 유통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6%, S&P 500 지수는 0.06%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4%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도 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국무부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와 면담하고 특파원들과 만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 무역기구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2150선까지 후퇴했고요. 코스닥 시장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66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 장중한 때 60선 깨고 50선 깨고 이 40선마저 깨지면서 3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중국 증시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이 하락세를 면하지는 못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들 매도하면서 어제 시장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뉴스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리바바가요, 홍콩 증시에서 IPO를 추진합니다. 이 홍콩 시위로 이 어수선한 분위기인 홍콩 시장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 개시 첫날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OTT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10거래 연속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 하락세 이끌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NC소프트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게임주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서 IPO를 추진합니다. 좀 최근 홍콩의 시위로 분위기가 어수선한데요. 이와 함께 시장 좀 기대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 그 배경,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난밤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 실질적으로 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그 어떤 그 교착 상태, 다소간의 서로 간의 그 이견 차이를 좁히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의 그 하락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홍콩 시위의 격화 양상의 가속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그 중국 정부의 태도 내지는 중국 정부의 어떤 그 변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이 결국은 외국인을 떠나서 우리 기관들로 하여금 조금 좀 투자 심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해결에 있어서 그 교착 상태에 다소간에 좀 빠져가고 있는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물론 우리 기관들, 수급 주체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 위축 방향 만들어내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시장 역시 조금 좀 비슷한 모습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전략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장 내 변화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짚어보고 그에 따른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 수집해 가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최근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상장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성 이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 13일이었습니다. 홍콩 증시 그 거래소에서 알리바바의 홍콩 IPO를 승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를 상장한 지 5년 만이었고요. 실질적으로 IPO 일정은 26일부터 알리바바의 홍콩 시장에서의 알리바바 거래가 시작이 된다. 알리바바 다들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얼마 전 그 광군제를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 플랫폼 업체다라는 점, 유통업체의 어떤 그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이 양강 구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시장 그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계속해서 시장 내 던져주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한 120억 달러 내지는 14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조달할 것으로 IPO 그 자금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난 5년 전이었죠. 뉴욕에 IPO 할 당시 250억 달러와 비교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이죠. 알리바바의 6개월 주가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지난 10월 하순부터 꾸준하게 160달러 선에서 지금 현재 180달러를 훌쩍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가 상황. 그만큼 시장 내에서 홍콩 내 IPO를 놓고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을 놓고 그리고 광군제 어떤 그 변화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주가 그래프를 보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시장은 관심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IPO의 역사상으로 따져보면요. 역대 세 번째 금액의 IPO다. 첫 번째가 이제 1위로 랭크되어 있는 기업이 AIA 보험의 그 홍콩 증시 상장인데요.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홍콩 달러 금액으로 1,590억 홍콩 달러. 그 다음이 한 15년 전 정도로 이제 돌아가죠. 2006년에 있었던 중국 공상은행 1,249억 홍콩 달러.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지금 현재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홍콩의 어떤 그 도시 기능 내지는 금융 기능 다소간에 좀 불안한 양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어떤 그 홍콩 IPO를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승인을 왜 해줬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국의 어떤 그 자본을 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자산, 중국의 어떤 그 목적물을 가지고 미국으로의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상당 부분 알리바바를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시키면서 이를 차단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 반중국 시위 장기화에 따른 실질적으로 금융허브의 일정 부분 뭐 마비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뭐 절름발이 형태의 상황 뭐 그 위상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위상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이런 그 IPO를 계속 좀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홍콩 증시가 실질적으로 그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제 홍콩 시위를 안정화시키라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계속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일각에서는 뭐 발표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까지 제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미국이 홍콩 시위를 레버리지해서 중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그 알리바바의 홍콩 증시 상장과 맞물려서 그만큼 전자상거래 업체 지금 현재가 때 아닌 연말 소비 시즌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광군제에 이어서 이제 땡스기빙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리고 더 남아서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이어지게 되는 연말 소비 시즌. 근데 어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나스닥은 다소간 강보합을 보였지만 다른 두 개, 다우와 S&P 500의 어떤 그 약보 합세 마감의 배경 중에는요. 실질적으로 유통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는 홈디포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홈디포의 실적 발표, 지금 시장 전망치에 다소간 좀 하회하는 가뜩이나 지금 연말 소비 시즌에 임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홈디포의 어떤 그 실적 소위 말하는 유통업들, 소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업종의 실적 부진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소간 위축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점. 이제 타겟의 실적 발표를 남겨놓고 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의 실적 발표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에 있는 기업, 유통기업들, 뭐 타겟, 메이시스, 지난밤에 있었던 홈디포 이런 실적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우리가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IPO 그러면 시장 관심은 이제 전자상거래 쪽으로 다시금 쏠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엿봐야 되겠다라는 점. 그만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그런 업종들에 대한 동반 관심 시장 내에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해외 택배, 전자결제 관련주, 우리 시장으로의 긍정적인 어떤 그 매기의 흐름, 투자 심리의 변화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연말 소비 시즌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도 분명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알리바바의 홍콩 상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간접적인 영향,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해외 택배, 전자결제 관련주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OTT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 개시 첫날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OTT 시장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일단 OTT의 절대 강자는 미국의 넷플릭스죠. 우리나라도 이제 LG U 플러스와 함께 서로 이제 그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LG U 플러스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되는 OTT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신규 런칭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주가 상황 그다지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런칭이 되는 기업들 따져보면 크게 애플 TV 플러스가 런칭을 이미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들어서 지난 12월 현지 시간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디즈니 플러스 시장에 어떤 그 돌풍을 몰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서비스 런칭하는 그 첫날 가입자가 무려 1,000만 명이나 신규 가입자가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 부분은 앞으로 19일에는 19일 얼마 전 이제 19일에 이제 그 오세아니아 그 뭐 호주랄지 이제 그 유로존까지 런칭하게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단 뭐 그 가입자가 1,000만 명, 첫날 가입자가 1,000만 명은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 지역만의 통계다라는 점. 그만큼 그 확대 가능성 넓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결국은 이제는 넷플릭스의 OTT 시장 독점 시대는 끝났다라는 점을 그대로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디즈니의 미국 시장에서의 주가 변화 살펴보게 되면요. 11월 들어서 특히나 지난 11월 이번 주 들어서 디즈니의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11월 19일부터 주가가 급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되는데 북미 지역에서의 OTT 시장 지금 현재는 3파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물론 절대 강자죠. 글로벌 구독자 1.5억 명.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가격 면에서는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에는 좀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 아무래도 선발 주자다 보니까 이제 이들까지도 가격 경쟁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OTT 시장은 정말로 대중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애플 TV 플러스가 월 $5, 4.99달러, 최근 런칭한 디즈니가 6.99달러,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돈은 한 15,000원 되고요. 애플 TV 플러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월 구독료.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월 구독료가 한 9,000원 정도. 여기에 HBO 맥스가 내년 초 런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경쟁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리나라 역시 계속해서 지금 런칭 가속도 내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이미 글로벌 OTT 시장은 전성시대에 이미 진입했다. 속도가 지금 한창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신규 서비스 런칭 기업들도 있지만 5G 환경이 확대되어 가면서 OTT 시장의 성장 속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 미리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디즈니가 서비스 진입에서 성공을 한 부분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평가를 해보면 일단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넷플릭스의 12.99달러 대 디즈니 플러스의 6.99달러. 절반 조금 넘는 그런 가격 경쟁력. 그리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방대한 컨텐츠를 보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겠다.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컨텐츠일 것이다. 그러면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핵심 경쟁력은 컨텐츠에서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컨텐츠 IP를 보유한 컨텐츠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CAENM이랄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랄지 이제 내년도 시장 내에서 확실하게 그들의 이제 그 서비스 런칭이 가속화되고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국면에서 분명히 이들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미리 이들에 대한 관심 서서히 가져나가는 것, 우리의 포트폴리오 관심 영역에 넣어두어두는 것,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G와 관련해서도 매주마다 컨텐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체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장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다소간의 서로 간의 이견 차이가 좀 좁혀지지 않고 그리고 홍콩 시위에 대한 어떤 그 문제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외국인 수급의 개선이 어지간히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까지 순매도에 나설 정도로 실질적으로 좀 지겨운, 좀 속된 말로 좀 지겨운 어떤 그 시장의 양상이 이번 주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조정 양상 속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실질적으로 미 3대 지수의 상승 랠리가 아직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향 전환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배경은 유동성 확대에 대한 유동성 지속에 대한 그 배경이 자리 잡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속에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12월 배당 시즌이 임박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1월 효과까지 우리가 미리 좀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라면 지금 현재 그 시기에 맞게 연말 소비 시즌, 12월 배당, 1월 효과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개선까지 우리가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에 편승하는 전략 이 부분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에 중점적으로 이제 그들의 어떤 수급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쪽에 가장 먼저 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저평가 업종 대표주가 되겠죠. 여기에는 당연히 반도체 업종이 중심점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확대, 정부가 지금 소비 확대를 위한 상당 부분 중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가장 힘을 써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IT와 가전, 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IT와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전자결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꼭 챙겨야 돼. 그런 주식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1월 정책 효과, 정부 정책의 발표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 그러면 정부 정책 관련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한몫을 할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 빼놓을 수 없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연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장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는 우리 시장 좀 수급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상단을 막는 게 바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 9거래 연속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전체적으로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꼬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불안감이 조금 더 엄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외국인들은 순매수 행진으로 지수 상승 기대감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재차 매도 포지션으로 바꾸면서 열흘 새 국내 주식을 1조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스몰딜 이후에 서명이 사실은 이번 달 초에는 됐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월 초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만약에 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추가 관세를 먹일 수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딜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확실성이 다시 조금 확대가 된 게 아니야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한 MSCI 지수 변경 이벤트에 따라서 부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2월간 외국인들은 코스피 주식만 1조 77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이런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는 데에 이런 불안 심리입니다. 실제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월 스몰딜 어떻게 보면 우리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합의를 좀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OK가 다 떨어졌다. 그런데 1단계 무역협상 서명이 재차 연기된 가운데 대중 간에 이런 추가 관세 철회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까지 나오자 미중은 다시 냉기를 조금 타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이런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외국인들은 팔자 공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 심화와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인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추가 협상 진전에 대한 이런 기대가 우위에 있지만 수급 상황은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결국 미중 간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확실한 진척을 보여주거나 1단계 합의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야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위험 자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로 여겨진 MSCI의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정인데요. MSCI 이런 신흥국에서 한국의 MSCI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1월 비중 조절에서 MSCI 이런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이 현 12.2에서 12.1로 0.1224%포인트가 감소할 것이고 올해 6월 말에 현재 3,620억 달러 상당의 MSCI 신흥국 지수 추정 글로벌 패시브 자금과 환율 그리고 그간의 경험상 관련 파장은 오늘 25일에서 27일 사흘간 5천억 이상의 외국인들 매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억누르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어제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등 나오는 게임 종목들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 종목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광고가 참 재밌게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어떤 아이가 김택진 거기 NC소프트의 대표한테 택진이 형 뭐 어제도 야근했어? 하니까 뭐 김택진 대표에다가 그래 나 했어라고 하면서 딱 근데 딱 한마디 하죠. 우리 다 기다리고 있었던 리니지 2M 언제 나와?라고 하니까 바로 조만간 출시 예정이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 NC소프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호실적, 3분기 호실적과 27일 날입니다. 이거는 이번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27일 출시 예정인 리니지 2M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많이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NC소프트만 어떻게 보면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이런 게임주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넷마블 의장 방준혁 씨가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G스타 2019에서 마련된 이런 자사 부수를 찾아서 시장 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방 의장 같은 경우가 PC게임에서 MMORPG에 대한 이런 산업이 좀 정체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집형 RPG가 주된 장르로 한국 게임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확실히 잡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장르 개척,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게임이나 계속해서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에서 넷마블이 올해 G스타를 통해서 트레이딩 카드 게임 전략 즐기면서 PVP 이런 대전 게임형 이런 형태를 갖춘 매직을 배틀로얄 장르를 섞은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게임들을 좀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펄어비스가 준비한 섀도우 아레나 역시 1대1 배틀로얄 특성을 어떻게 보면 모두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섞은 장르 융합 게임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등의 이런 몇몇 하이브리드 이런 게임이 성공을 거뒀지만 국내 게임 개발사들은 계속해서 RPG 쪽으로만 쏠림 현상을 계속해서 해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PC나 모바일 등 장르에 상관없이 RPG 게임만 돈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NC소프트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 게임주들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었죠. 예전에 우리 한창 인기를 끌었던 애니팡 같은 이런 게임 이후에 완전히 MMORPG 쪽으로 넘어오면서 주가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이런 것을 나타나기 전까지는 게임주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결국은 NC소프트 예를 들면 27일 리니지 2M이 어떻게 보면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 전까지는 매매를 하자. 근데 27일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못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문에 사서 그렇지 출시 전까지 그 소문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실제로 출시가 되면 뉴스에는 팔아라라는 이런 우리 증시 격언대로 게임주들은 매매를 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 새로운 이런 물결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물결이 여전히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종목의 주가 흐름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근 좀 유행인 캐릭터 펭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팽하, 안녕하세요, 팽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는 팽모닝이라고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옆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펭귄 친구입니다. 아주 귀엽죠. 이와 함께 시장에서도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혜주 찾기에 사람들 나섰습니다. 수혜주 어떤 것들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게 두 종목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젤 그리고 예스24가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예스24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괜찮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선 예스24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도서 시장에서 1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누적 회원 수가 1,500만 명이 넘는 이런 예스24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도서 유통 시장이 매년 5에서 7% 정도는 계속해서 성장을 지속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서 정가제 이런 시행 이후에 심화됐던 온라인 서점 간의 경쟁이 올해 들어서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사업부 매출 규모가 커지면서 SM이나 JYP 그리고 대형 기획사의 이런 독점 판매권을 받아서 공연 예매업계 1위인 이런 인터파크를 열심히 추격 중이기도 하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또 골칫거리였던 이런 해외 법인들의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펭수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뽀통령 바로 뽀로로가 있듯이 우리 직장인들 2030 직장인들에게 펭수가 거기에 대표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직통령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20, 30대의 직장인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장인들이 어차피 사장님 이름을 막 부르고 패기 그리고 내가 힘든데 더 힘들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공감 능력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주로 대보면 지금 예스24가 꼽히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미지 캐릭터 이런 펭수 관련 이런 굿즈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부터 일정 금액 이상 EBS 교재 구입 고객에게 펭수 스프링 노트나 스마트폰 뒤에 부착하는 펭수 스마트 그립을 함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펭수 스프링 노트의 경우 물량이 떨어져서 추가 생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입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또 예스24 같은 경우는 21일 날 또 겨울왕국2의 이런 개봉으로 실적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유엔젤 같은 경우도 EBS와 보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영역 MOU를 맺었고 예스24는 EBS 교재 구매 이벤트를 열면서 펭수 굿즈를 계속해서 선보인다는 이유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은 펭수와 연관된 뚜렷한 종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펭수 굿즈가 정말 출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펭수의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부각하는 종목들이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도 캡스타 상품 관련주로 종종 상어가족이나 최근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이런 토박스 코리아나 오로라 등의 이런 상어가족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혜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펭수는 그동안 굿즈 출시 요청이 많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다.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EBS 문제집 표지에 이런 펭수 사진이 실려있거나 예스24처럼 이벤트를 통해서 굿즈를 이렇게 증정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조만간 커밍순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게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펭수의 지금 열풍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어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캐릭터 펭수 수혜주로 예스24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현재 좀 상승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모멘텀을 많이 찾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모양입니다.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얘기 흐름이 조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거리가 이런 중국을 통해서 마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래도 잘 흘러가 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급락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지금 잘 버텨주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조금씩 더 쏠려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IT 쪽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도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호전주 최근에 이런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실적 호전주 쪽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차장님, 오늘 팽수 좀 이슈 다뤄본 만큼 팽수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좀 해볼까요? 네, 팽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굴합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 한낮에도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낮추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이렇게 영하권을 보이며 춥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는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질은 오늘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이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만큼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어제보다 춥습니다. 춘천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3도로 3도에서 4도가량 낮은 모습인데요. 한낮에도 6도 안팎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9도에서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추운 아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와 대구, 영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에는 9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